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모든 입법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국민의힘은 법치주의가 조종을 울렸다고 비판했고 검찰도 헌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 등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청문회가 열리고 오늘로 예정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기존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한 하위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돼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 제철소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서방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의회 화상연설에 나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추가 군소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유럽연합, EU는 러시아 석유 소액 금지 등 신규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미국이 내일 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긴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이창용 체제 이후 처음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추가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지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10도 이상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와 함께 강풍특보도 발효돼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한동안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마쳤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지연작전을 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제한 토론은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송원석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은 이 표결이 끝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의선언 3분 만에 가결됐습니다. 의원 16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3명, 정의당 의원 6명과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검찰의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보안 수사 범위도 크게 제한됩니다. 경찰 수사에서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 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로 넘겨진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수사를 요청한 제3자, 고발인이 이의 신청하는 경우는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부패 경제범죄로 제한하는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됐습니다. 법안들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검찰 권력이 정상화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검사가 맡게 되는 소위 수기 분업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직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면서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맹비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라는 지령이라도 수행하듯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유례없는 입법 독재의 날로 기억될 것이며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와 야유가 쏟아졌지만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표결 때와 같은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검찰 수사가 국민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파기된 것에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대검찰청도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네,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를 문제 삼았는데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이나 수기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적극 대응해 갈 것이며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권을 포함한 형사사법체계는 70여 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대폭 줄어들고 경찰의 1차 수사를 넘겨받아 진행하는 보안 수사도 일부 제한이 따릅니다. 지금과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한동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법 개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입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범죄로 줄었습니다. 법이 시행되는 넉 달 뒤부턴 이 중에서도 부패와 경제만 남습니다. 공직자, 선거 등 나머지 4대 범죄는 경찰로 1차 수사권이 넘어갑니다.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안 수사 범위도 달라집니다. 동일성 조항이 붙은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다만 불법 구금 의심 사건, 검찰의 시정 요구에 경찰이 불응한 사건,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만 해당하고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한 사건은 지금처럼 보안 수사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비슷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있었는데 더 우선하는 상위법에 명시된 겁니다. 수사기관이 수사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러나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삭제된 건 논란의 불씨로 남았습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은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발인 사건은 제외됩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이의 신청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기관이 고발한 사건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수정안은 서민과 약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개정법에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도 분리됐습니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기소는 못하게 하는 건데 구체적인 기준이나 준칙은 아직 없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기 전까지 경찰 수사권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통제할 대책 마련이 무거운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가족들의 장학금 관련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모두 자신의 불찰이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처음으로 낙마한 사례가 됐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서 국민께 되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일했던 김앤장이 일본 전범기업 등을 대리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 후보자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 중인 상황에서 론스타 측 변호사를 도운 한국의 로펌이 비난받아야 하는 건지 되물었습니다. 한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앤장이 일본의 전범기업을 대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외국 기업을 대리하고 그리고 폭스바겐 불법 배기가스 불법 조작 사건이나 BMW 화재 사건을 대리했다는 거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존경하는 이해식 의원님의 논리를 따진다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지금 6조 원을 ISD 소송을 통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소송을 미국의 변호사도 물론 하고 있지만 초기에 미국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모 로펌에서 아마 도와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그 로펌은 정말 비난받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누군가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정리하시죠.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경력과 외국어 능력 등을 봤을 때 다른 분으로 대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대성 김앤장 대표 변호사는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고액을 주고 한 후보자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후보자의 식견과 과거 경험 그리고 외국이나 국내외 기업과 고객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 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에선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나니까 퇴장한 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청문회 모습 보겠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했지만 이런 청문회 진짜 처음입니다. 이렇게 의혹이 많은 후보도 처음이고요. 핵심 자료를 제출 거부하거나 기피한 것도 처음입니다. 또한 답변 태도도 아주 불량합니다. 청문을 통해서 무슨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다. 저는 이거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밝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편집병상이고 내 그렇게 요란하게 했던 부분들이 오늘 인사청문을 하면서 후보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입증해 가는 과정에 아마 그동안 의혹 제기한 것이 맞지 않으니까 퇴장하는 거 아닌가 하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자료 제출로 갈등을 빚다가 제대로 끝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 삼아서 퇴장했고 국민의힘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그걸 한두 시간 만에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은행에 가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네, 우선 그렇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까? 점심시간, 저녁시간 저도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장 거래 내역 조회해야 하는 게 한두 시간 걸려요. 해동부터 바로 하십시오. 가족 간의 수상한 금전 거래에 대한 해명, 청문회 답변 태도 불성실,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도 일부만 제출하고는 계속 그 답변하는 내용, 답변하는 태도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밥 먹어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를
아까부터 계속 그렇게 하시는 모습에 저희들은 더 이상 이 청문회를 개최해본들 의무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다 퇴장을 할 거니까요. 확인해놓고는 다 해놓고는 뭔가 별 내용이 없으니 이렇게 나간다. 결국 이거는 정치적으로 별 내용이 없으니 확인할 거는 다 해놓고 우리는 모르겠다 나가겠다. 너무 무책임한 행동 아니냐 이게 지금. 네, 오늘로 예정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9일로 연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어젯밤 이 같은 내용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또 쟁점이 된 증인 명단에 대해서는 여야가 각각 2명의 증인을 부르는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민주당 측 증인으로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국민의힘 측 증인으로는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률 회계사가 각각 채택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검찰의 권한 남용 등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이 한 후보자와 논리로 맞설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거부 행사 촉구 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자에 대한 자료가 부실한 게 아니라 민주당 대응 자체가 부실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수완박의 논리가 어디 있냐며 애초에 할 수 없는 대적이기에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후보 시절 공약대로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책들이 우선 배치됐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인수위원회가 이 같은 국정비전 아래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내세웠습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채무조정 등 긴급 구조 계획을 통해 경영지표를 회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들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하게 치유하는 일들. 부동산 정책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5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1기 신도시는 특별법을 만들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해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손보는 등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기로도 했습니다. 실수요자에게 주거 사다리를 놓아주기 위해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도 대폭 완화합니다. 다만 나머지 가구의 LTV 규제 합리화 방안은 점차 추진해 나가고 DSR 규제도 유지하되 청년층에 대해서는 미래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체 현재의 틀은 유지하되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 완화 부분들과 같이 봐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또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국정과제를 전달받은 윤 당선인은 과제 선정만큼이나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전체 필요한 예산은 209조 원으로 인수위는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개한 국정과제에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및 여성정책 총괄 기능이 삭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가부 주관 업무로 명시됐던 젠더 폭력 방지 국가 책임 강화도 빠졌습니다. 인수위가 현 정부 조직 체계를 일단 유지하기로 한 데 따라 여가부는 당장 폐지 수순을 밟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능 면에서는 사실상 폐지와 다름없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 고용 증진과 저출생 대응,
청소년 다문화 가족 지원,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여가부의 기존 세부 업무도 법무부 등과 협업하거나 다른 부처가 소관 업무 범위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산업안전 관련 법을 현장에 맞게 개선하고 노동시간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인수위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정비하겠다면서 법령 개정 등으로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 매뉴얼로 경영자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된 지 3개월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보고 노동시간 유연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사드 추가 배치는 안보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드 추가 배치 부분이 국정과제에서 빠졌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미 배치된 사드 체계도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며 이를 복구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출마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안 위원장은 경기 성남 분당갑, 이 전 지사는 인천 계양을 후보로 당선권에 가까운 곳이 출마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여야 내부에선 험지 출마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 발표로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인수위를 이끌었던 안철수 위원장의 차기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김은혜 후보의 경기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경기 성남 분당 갑 지역 출마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최근 안 위원장을 따로 만나 양측이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물밑 교감을 나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철수 위원장께서 자신의 그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죠. 제가 왈가왈부하는 건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 재보선 후보 등록은 하지 않고 향후 전략공천 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준석 대표는 경선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박민식 전 의원 등 기존 후보와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고 본인께서 이런 인수위에 중차대한 일을 마무리한 이후에 직접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에 이어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까지 이 전 지사를 후보군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재명 조기 등판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능한 인물군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민주당에 이재명만한 스타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고문을 보고가 싶어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고요. 다만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전 지사가 지방선거 득표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재까지는 이 전 지사의 직접 출마를 검토하진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궐선거 공천 문제는 각 지역의 사정도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우선 이 지역의 지형을 먼저 고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야 내부에선 안철수 위원장이 계양을에 출마하거나 이재명 전 지사가 분당 갑을 선택하는 범지 출마를 통한 빅매치 성사 가능성도 거론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지방선거 구도가 대선 2차전 성격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양쪽 모두 치명적인 패배 리스크를 안게 돼 이재명 대 안철수 맞대결이 현실화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스텔스 오미크론 BA2보다 전파력이 빠른 BA2.12.1 변이에 감염된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자는 백신 3차 접종까지 마친 50대 여성으로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들어왔고 17일 확진 이후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특이 증상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중대본이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BA.2.12.1 변이 전파력이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23%에서 27% 정도 빠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 유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47,732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화요일 같은 시간대 확진자가 5만 명 미만을 기록한 건 지난 2월 8일 이후 12주 만입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5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실제로는 2천만 명이 넘을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 정부는 항체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국내 코로나19 실제 감염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냐는 질문에 지금 확진자 숫자보다 많겠지만 자연 감염 숫자를 더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체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인구의 60%가 감염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무증상 확진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확진자 규모가 2천만 명을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은 두뇌 20년 노화나 지능지수 10 감소에 맞먹는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와 케임브리지대의 연구진은 현지 시간 3일 이 클리니컬 메디슨 저널에 게재한 논문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은 인지 능력 손실이 50세에서 70세가 될 때와 비슷하고 두뇌 처리 속도 하락은 IQ 10을 잃는 것과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인지장애는 치매를 포함한 광범위한 신경장애에서 흔하게 나타나지만 우리가 본 코로나19 흔적은 이런 것들과 분명히 구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물가와 고금리의 고환율까지 이른바 3고가 우리 경제를 뒤덮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임박하면서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을 강하게 압박받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정권 교체기에 당국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신음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8% 오르며 2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상승폭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0월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당국은 물가 안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장기 도약 계약 체결과 사료용 밀 옥수수 추가 물량 확보 등 원자재와 국제곡물 수급 안정화 노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국 FOMC, 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오는 26일 이창용 총재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또다시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5월 결정에 큰 변수가 될 것이 아마 미국 FOMC 미팅에서 지금 50bp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니면 더 이상 됐을 경우에 자본 유출입이라든지 환율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60원 선을 오르내리는 원달러 환율도 문제입니다.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자극해 물가 상승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률에 대해 한국은행은 4%대를, 일부 전문가들은 5 내지 6%까지 예상하는 상황에서 새로 출범하는 경제팀의 위기의식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기아의 신형 전기차를 산 차주가 배터리 팩에 볼트 여러 개가 빠져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걸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빠진 볼트를 다시 채웠으니 문제없다며 거절당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비소에 세워진 파란빛의 차량. 차를 들어보니 볼트가 있어야 할 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새 차냐고, 이게. 사고차지. 이거 성능 기록 때문에 바로 사고차야. 문제의 차량은 지난달 1일 등록해 막 달리기 시작한 기아의 신형 전기차 EV6 모델입니다.
차를 구매한 A 씨는 등록을 마친 다음 날 고속도로를 달리다 냉각수 경고등이 켜진 것을 보고 가까운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핵심 부품 배터리팩을 고정하는 볼트 가운데 3개가 아예 없었습니다. 나머지 볼트들도 조금씩 다른 상태였는데 탈부착 흔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볼트로 고정이 안 된 배터리팩이 운행 중 움직이다 보니 연결된 호스가 빠지면서 냉각수까지 줄줄 샌 겁니다. 딱 쳐다보더니 이 차 배터리팩을 왜 분해했다가 붙였냐고, 뗐다 붙였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황당하죠. 그 전날 변론 판단 차가. 정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돼 더 큰 직영 정비소까지 찾았던 A 씨는 불안한 마음에 배터리팩 교환을 요구했지만 이미 필요한 수리는 끝났다며 거절당했습니다. 공장에서 그 저희 업계에 실수한 부분에서 저희가 어쨌든 그 볼트를 체결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기능상의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항의를 계속하자 한 달 만에 보상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런 거 전혀 해줄 수 없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서면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답을 해달라 그랬더니 서면으로는 내줄 수가 없다고 하고 계속. 기아차는 YTN 취재진 질의에 차량 생산 과정에서 조립 불량이 발생해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팩 고정 볼트가 없는 건 차량 불량으로 볼 수 있다면서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열에 대한 취약성 문제, 또 충격이나 압력을 받았을 때 화재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바깥의 팩에 대한 부분들은 체결 볼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이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모델은 이전에도 고주파 소음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반복됐던 만큼 리콜을 비롯한 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10년 넘게 투병 생활로 고통받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또 한 명이 숨졌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는 모두 1,774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옥시와 애경 두 기업은 여전히 피해 구제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에 산소호흡기를 낀 채 힘겹게 글자를 눌러 쓰는 안은주 씨. 옥시 가습기 제품을 쓰다가 폐질환 진단을 받은 뒤 12년 동안 투병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제 새벽 0시 40분, 안 씨는 두 번째 폐이식 수술을 위해 입원한 뒤 3년 4개월 동안 병원을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1,774번째 사망자입니다. 2차 폐이식을 받고 병원 밖 치료 한 번 못 하다가 사망해서야 병원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1년 만인 지난 3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조정위원회는 피해자에게 최대 5억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품 판매 기업 9곳에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한 옥시와 애경이 거부하면서 조정안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 씨가 숨지기 바로 전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기업들의 발언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본 요건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 의사가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 회사는 조정위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는 6일, 지난달까지로 정해진 조정위의 활동기한 연장 여부가 또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조정안을 거부한 옥시와 애경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12년간의 투병 생활을 뒤로한 채 생을 마감한 1,774번째 사망자 안은주 씨는 더는 그 결과조차 알 수 없게 됐습니다. YTN 김예린입니다. 인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켜 해임된 경찰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년경찰서 소속이던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사건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서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검거, 2차 피해 예방 등의 의무를 저버리고 현장을 벗어났다면서 CCTV 등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직무유기의 고의성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에 갇혀있다 대피한 민간인들이 자포리자에 도착하자 러시아는 아조스탈의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서방 지도자 중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대피한 민간인들이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자포리자에 도착했습니다.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인 피난민들은 유엔과 적십자가 감독하는 작전으로 아조스탈 제철소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떠난 뒤 러시아군은 아조스탈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바딤 아스타피예프 러시아 국방부 공보실 대변인은 현지 시각 3일 우크라이나 부대가 지하실에서 나와 제철소 영내와 건물들에서 전투 진지를 확보했다면서 현재 러시아군이 대포와 군용기를 이용해 이 진지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조우 연대도 러시아군의 거센 공격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Цілу ніч по території заводу «Азовсталь» працювала ворожа корабельна артилерія, ствольна артилерія, скидалися надважкі авіаційні бомби. Внаслідок цих злочинних дій загинуло 2 цивільних жінок. 팔라마르 부사령관은 러시아군이 해안 쪽에서 보트를 이용해 대규모 병력을 상륙시키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의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서방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화상연설을 했습니다. I have one message for you today. Ukraine will win. 존슨 총리는 연설에서 3억 파운드, 4,750억 원에 달하는 추가 군수 지원 방안을 밝혔습니다. 영국이 새로 지원하는 무기에는 전자전 장비와 레이더 시스템, 위치 정보 시스템 교란 장비 등 첨단 장비가 대거 포함될 예정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러시아의 석유 산업과 은행을 겨냥한 대러 신규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U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 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현지 시간 3일 EU가 러시아의 석유 산업과 은행 등을 겨냥한 6차 제재안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현지 시간 4일 제재안에 대해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올해 말까지 러시아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중국 창사의 건물 붕괴 현장에서 만 3일 만에 여성 2명이 잇따라 구조됐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공포에 떨면서 살려달라고 절규한 끝에 목숨을 건졌는데요. 아직 50명 정도가 매몰됐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층짜리 건물이 폭삭 주저앉은 사고 현장에서는 구조 작업이 밤낮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 아래서 살려달라는 한 여성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립니다. 구조대는 식염수를 넣어주고 카메라를 집어넣어 대화를 이어가면서 생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다행히 이 여성은 사고 발생 만 3일을 넘겨 79시간 만에 구조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어 조금 안쪽 더미에서 여성 생존자 1명이 더 발견됐고 밤샘 구조 끝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9번째로 구조된 이 여성은 88시간 동안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붕괴 현장에는 여전히 50명 정도가 매몰됐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음성이나 두드리는 소리 등 생존의 신호를 포착하는 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9作业名受到限制，不能实验大型机械和工具作业，并称纵深推进不宜动作过大。 생존자를 찾아도 건물 더미를 하나씩 드러내거나 떠받쳐야 해서 구조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노동절 연휴 기간입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시진핑 국가주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오늘도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동안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3도로 여전히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고 있는데요. 낮 동안은 서울 기온 25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특히 동쪽 지역은 강릉 29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기온 변화가 심한 요즘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먼지 걱정 없이 맑은 하늘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산불 비상인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특보에 강풍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고온 건조한 강풍, 양간지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 주변에서의 소각 행위나 산행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10.3도, 부산 1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 25도, 광주 26도, 대구는 27도로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도 맑고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 중부와 전북 곳곳에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하지만 양이 적어서 대개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흘째인 오늘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애초 오늘로 예정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인 오는 9일로 연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입법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여야 대치는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이고 검찰도 헌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오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수사 착수 8개월 만으로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한 공소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를 따를지 주목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기존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한 합의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돼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전체 내각의 정상 출범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압박하는 가운데 추가 낙마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을 남기고 자진 사퇴하면서 인선에 문제없다는 윤석열 당선인 역시 인사 실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김인철 후보 사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결국 필요한 절차였다고 평가했고 정의당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사퇴해야 한다면서 공세에 고삐를 당겼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분을 이 자리에서 뵙네요. 후보자는 버티고 계시고 언제쯤 자진 사퇴하실 계획입니까? 저한테 씌워진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가 아마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아마 온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협의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다음 주로 연기되자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응 자체가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이 한동훈 후보자와 논리로 맞설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자료 제출 거부와 의혹 소명 미비의 이유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국무총리는 국회에 인준이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충돌에 이어 내각 인선을 둘러싼 힘겨루기까지 이어지면서 전국은 더욱 안개 속에 휩싸이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상황에서 론스타 측 미국 변호사를 도운 한국의 로펌은 비난받아야 하고 관련 일을 하지 말아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6조 원을 국제투자분쟁, 즉 ISDS를 통해 내놓으라고 미국 변호사가 소송하고 있고 미국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 국내 로펌이 도와준 적이 있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주미대사 시절 배우자 최모 씨의 갑질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최 씨의 갑질이 상상을 초월해 참석한 공사 배우자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다며 공사 직원들에게는 인격적인 모독과 폭언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후보자는 일부 직원들과 배우자 간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정신과 치료와 관련해선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과 위장 전입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네, 이 후보자는 자녀의 위장 전입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증인 불출석과 자료 부실 제출 논란 끝에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 후보자 딸의 국회 인턴 근무 경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입법 보조위원으로 활동한 부분을 인턴으로 해서 학업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과정에 그런 서류가 제출됐다면 이거는 충분히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국민들의 비난을 넘어서서 이 후보자는 딸이 국회 인턴 경력을 활용해 취업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고 제 딸은 대학 졸업 후 일체 취업을 한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빠 찬스 의혹을 적극적으로 엄호했습니다. 국회 입법보조원을 이용을 해서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도움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후보자가 재직했던 로펌에서 딸이 활동했던 경력도 논란이 됐습니다. 율촌에는 중고등학생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는 합니다. 예. 여기는 변호사나 직원, 사내 구성원의 자녀와 고객 자녀들에게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딸의 로펌 경력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제가 담당자였습니다. 네.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녀 위장 전입과 자동차세 체납 등의 논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고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위장 전입을 해서 아이를 키우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가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위장 전입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고 지금 한참 지난 일이지만 모든 공직자들이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 후보자는 친일파 후손 변호 의혹엔 로펌 관행이라고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민주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의혹 관련 자료의 뒤늦은 제출과 불량한 답변 태도 등을 문제 삼아 중도 퇴장했고 국민의힘만 참석해 진행하다 정회되면서 파행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 아들의 2017학년도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 지원 서류를 뒤늦게 제출받았다면서 불합격했던 2017학년도와 합격했던 2018학년도 서류에 차이가 없음에도 점수가 40점 이상 차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MRI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아무런 내용이 없으니 퇴장을 감행했다며 굉장히 잘못된 행태이고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끝난 직후 전체 회의를 다시 열어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적은 청문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네, 오늘 이종석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새 정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애초 오늘로 예정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국회 의사 일정에 따르면 오전 10시부터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검증대에 올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오늘로 합의됐었지만 증인 명단 등과 관련한 여야 조율을 통해서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오는 9일로 연기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극한의 대치 속에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공포됐습니다.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없이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법안을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회의 시간까지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진전도 있었지만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나선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은 역사적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무회의 결과가 알려지자 권력기관 정상화의 성과라면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후속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74년 된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조종을 울렸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무회의에 배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강하게 건의했지만 개탄스럽게도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식적인 절차와 탈법적인 꼼수를 통해 국회에서 올라온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조차 바로잡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한 후보자는 기자단에 보낸 검수완박 입법 공포 관련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 대책에 대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검찰 수사를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기 위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만큼 여야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개특위는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의원까지 13명이 참여해 올 연말까지 운영됩니다. 특히 검찰에 남은 부패 경제범죄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해 중수청 설치 논의가 시급한 상황.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에 이어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검찰에 남은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회 사법개혁 특위를 통해 반드시 매듭짓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완전히 증발시키겠다는 의도,
거기에 이 검수완박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도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위원회를 단독 구성하고 입법을 강행할 수 있지만 검수완박 강행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과 윤석열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하면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여기에 정의당이 기권표를 던진 형소법 개정안 조항에 대한 추가 논의도 쟁점입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고발인 이의 신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 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없던 내용입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고발, 신고 의무자의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중수청과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권 등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한동안 치열한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과천청사에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공수처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일부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청하는 방안 막판까지 고심해왔습니다. 또 공수처는 오늘 이번 의혹으로 함께 고발돼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도 함께 처분하고 사실상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여사를 소환하는 대신 서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두고 경찰이 무혐의나 불기소 의견을 염두에 두고 수사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은 본격적인 대선 전국으로 접어든 지난해 말에 집중적으로 불거졌습니다. 국민대 등 대학 5곳에 시간 강사나 겸임교원직을 지원하면서 학력과 경력, 수상 이력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적어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특히 지난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지원 당시 존재하지도 않는 이력이나 수상 실적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냈다는 의혹을 YTN이 단독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파장이 커지자 김건희 여사는 결국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대선이 끝난 지난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5개 대학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허위 경력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이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과의 조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경찰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적용 가능 혐의 가운데 업무방해나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지원 시점이 가장 최근인 국민대의 경우 2014년을 기점으로 계산하더라도 시효는 이미 만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채용 이후 같은 서류를 제출했다면 시효가 남아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또 사기죄의 경우는 고의성 여부가 핵심인데 입증 자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오는 10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엔 경찰로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기존의 자료들을 봤을 때 고의성이야 본인은 나오면 당연히 부인할 거니까 고의성 입증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좀 간이한 방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서면 조사하고 기소한다는 것도 또 웃기거든요.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는 국민대 박사 논문과 대학원 시절 학술 논문 3편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심의가 열렸지만 표절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했고 추가 심의 일정도 잡히지 않아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표절 의혹 검증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용산 대통령실에 출입할 취재기자 명단을 신청받으면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논란입니다. 부동산과 채무뿐 아니라 취재원과 배우자, 부모의 직업까지 적도록 했는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유한 출입기자 신원 진술서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칸이 있는데 부동산과 동산, 채무까지 꼼꼼하게 나눠 적게끔 돼 있습니다. 정당이나 사회단체 활동 경력은 물론 배우자와 부모, 심지어 배우자 부모와 북한 거주 가족까지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과 거주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칸인 친교 인물, 즉 기자의 취재원을 명시하게끔 했는데 역시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네, 이 서류 파일이 기자단 단체 대화방에 공지되자 출입 기자도 공직자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냐, 언론인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본다, 기자들의 직무와 보안은 어떤 연관이 있냐 등 수십 건의 항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MBC, 중국 CCTV, 알자지라 등 외신도 민감한 개인정보가 왜 필요한지 잇따라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발이 커지자 당선인 대변인실은 일부 실무진의 착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새 기자실은 기존 청와대 춘추관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과 같은 공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강화된 보안 기준이 적용된다면서 보강된 양식을 공지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정정된 신원 진술서 양식을 다시 공지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발표됐지만 대선 당시 공약했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규제 완화가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는 다소 효과가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전진단이나 초과이익 환수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어제 국정과제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하되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하여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권과 목동을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조짐을 보이자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떻게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를 규제 완화하면서 이거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그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있어야만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 같아요. 또 주택담보비율 LTV를 대폭 완화한다고 공약했지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만 80%까지 인정해주고 그 외 가구는 점차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1년여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정책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 가치가 높은 중심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처분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외곽 주택 중심으로 처분 매물들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등 혼란을 빚었던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마스터 플랜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 이걸 넘어서 가지고 그 지역 자체의 고용이라든가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지역을 재창조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은 수요와 공급, 심리와 정책의 균형 속에 이뤄진다고 시장 상황을 평가하면서 결국 공약했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의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10억 원대 횡령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노총 진병준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경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대신 자신의 횡령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들을 잇따라 제명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반발하는 조합원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조끼를 입은 남성이 같은 조끼를 입은 남성 4명에게 붙잡혀 강제로 끌려 나옵니다. 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의 10억 원대 횡령 의혹을 제기한 노조 본부 직원이 자신에 대한 제명 의결에 항의하다가 회의장에서 쫓겨난 겁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인데 사죄하고 책임지겠다 하는 게 조직의 수장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로지 조직을 장악하고 끝까지 자기가 위원장을 했어. 앞서 YTN이 단독으로 확보한 육성 녹음 파일에서 진 위원장은 조합비 횡령 의혹이 제기되자 반대파를 제명해 자신이 수감되더라도 조직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분명히 제명이 돼. 조만간에 처벌받아서 집에 받으면 집에 끝나고 잘렸으니까 끝이지. 그리고 한 달 뒤 진 위원장은 실제로 자신이 언급했던 지부장들을 제명하는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제명 사유가 마땅치 않다 보니 말렸는데도 투표로 지부장을 뽑았다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도 포함돼 법원에서 징계 절차 중지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진 위원장 측이 반대파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면서 내부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징계 의결을 위해 열린 중앙위원회에서는 절차에 항의하는 조합원 100여 명이 회의장 점거를 시도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서울 한국노총 본부에서도 횡령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하며 조합원 200여 명이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진명준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진명준은 사퇴하라! 진 위원장은 횡령 혐의로 수감되더라도 옥중 출마의 위원장직을 이어갈 계획인지 등을 묻는 YTN 취재진에게 나중에 대답하겠다면서도 옥중 당선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혹시 뭐 옥중 당선을 계획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씨, 기자는 우겨하고 뭐 하는 거야 너? 이딴 물리적 충돌 등으로 파문이 커지자 한국노총은 오는 13일까지 진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건설산업노조를 회원조합에서 제명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지 10개월 만에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진 위원장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한 뒤 거듭 불응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체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BA2보다 전파력이 빠른 BA.2.12.1 변이에 감염된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자는 백신 3차 접종까지 마친 50대 여성으로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들어왔고 17일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특이 증상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중대본이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BA.2.12.1 변이 전파력이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23에서 27% 정도 빠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 유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온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 엄격한 미국이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 권리라며 판결이 뒤집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청사입니다. 낙태권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가 전날 밤부터 몰려들었습니다. 로데 웨이드 판결로 불리는 1973년 연방 대법원 판결은 임신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정표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주 등 공화당 우위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이를 뒤집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연방 대법원 구성이 보수 우위로 재편되면서 법 자체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다수 의견으로 이를 뒤집는 초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직접 성명을 통해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It goes far beyond the concern of whether or not there is the right to choose. It goes to other basic rights, the right to marry, the right to determine a whole range of things. 심지어 만약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는다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여성의 권리를 지켜야만 하고 유권자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를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낙태 논쟁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정치적 쟁점인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오늘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4도나 높겠고요. 예년 기온을 웃도는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당분간은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고온 건조한 강풍이 불겠는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1도, 대전은 7.4도, 대구는 9.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이 높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 대전은 26도, 대구와 포항은 27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유례없는 입법 독재의 날로 기억될 것이며 피해자는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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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비록 국민의힘은 스스로 중도 이탈했지만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합의 정신에 충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국민들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심판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극한의 대치 끝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입법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출범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에는 정반대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까지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대통령직 인수위는 개정 형사법령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새 정부 형사사법국정과제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권 독립 같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 폐지도 거듭 천명했는데 모두 검찰권을 되레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특히 인수위는 사건 처리 지연이나 부실 수사 같은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자 검찰과 경찰의 책임 수사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독자적인 수사를 하되 보안 수사 단계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도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검수완박과는 취지가 정반대입니다. 국정과제를 직접 발표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아예 검경 수사권을 밑바닥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형태는 경찰의 모든 권한이 또 집중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경찰 개혁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새 정부 출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부패와 경제범죄 등으로 규정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돼 있어서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확대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처럼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가 향후 넉 달 안에 끝나지 않았을 때 경찰로 넘겨야 하는지도 정리되지 않은 논란거리입니다.
경찰은 일단 검찰과 협력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책임 수사 체제를 확립하고 수사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 기조에도 발을 맞췄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검수완박 입법 절차는 끝났지만 추가 법령 정비나 해석을 두고 여전히 곳곳에 뇌관은 남아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는 앞으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리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탄탄한 한미 동맹으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도 제시됐습니다.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를 홍주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놨던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공약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구체화됐습니다. 다만 취임 직후 실현이 아닌 단계적으로 봉급을 올려 오는 2025년 병장 기준 월급 200만 원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손질됐습니다. 본인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군대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숙제입니다. 동시에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 즉 주적이라는 걸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 국정 목표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제시됐습니다. 최대 현안인 북핵 이슈와 관련해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조율해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대북 협상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할 방침입니다.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거나 시작되더라도 다시 공전할 확률이 큰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입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비핵화라는 큰 패러다임을 틀을 유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사드 추가 배치는 국정과제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수위는 이미 배치된 사드 체계도 정상 작동하지 않아 이걸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며 앞으로 안보 상황을 보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과정과 병역 관련 의혹 등을 짚으며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자녀 특혜 등 그동안 여러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시작부터 공방이 오갔습니다. 먼저 정 후보자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은 당시 경북대 병원장이던 아빠 찬스가 아니냐는 여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위법 불법의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을 뿐 사실상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된 기획 편입학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법 사실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논란에 대한 아쉬움은 표했습니다. 제가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니까 없어는 보입니다. 적극적인 위조를 했다든지 그런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정 후보자는 30년 전부터 병원과 학교는 완벽하게 분리돼 있어서 아빠 찬스는 절대 쓸 수 없는 구조라며 부정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예, 제가 편입학에 대해서 다른 교수들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던 것이 또 애들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애들이 떨어질 때 그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아들의 병역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의혹을 품고 계십니다. 어떻게 척추 협착으로 병역 4급 판정을 받은 지 2달 만에 동유럽 가족여행을 갔냐는 것이에요. 정 후보자는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던 아들의 당시 MRI 자료를 제출하고 역시 부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의 증상이 소실되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뭐 골프라든지 심지어는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4급 판정을 받은 현역 선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압박했고 정 후보자는 의혹 대부분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장관 후보자에게 국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네, 섬겨야 될 존재죠. 그러면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 눈높이가 그 도덕적 잣대라면은 제가 도덕적으로는 저 자신이 문제될 것이 없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의혹 관련 자료의 뒤늦은 제출과 불량한 답변 태도 등을 문제 삼아 중도 퇴장했고 국민의힘만 참석해 진행하다 정회되면서 파행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렇게 의혹이 많은 후보자도 처음이고 핵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도 처음이라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말과 함께 퇴장했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청문회장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훈 의원은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MRI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아무런 내용이 없으니 퇴장을 감행했다며 굉장히 잘못된 행태이고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틀째 국회 청문회에는 한 후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에 근무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총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의 과거 변론 이력을 내세워서 적극 옹호에 나섰습니다. 보도 김세호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김앤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앤장이 론스타뿐 아니라 신일제철 등 일본의 전번 기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을 대리했다는 점을 집중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한 후보자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김앤장이 일본의 전범 기업을 대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외국 기업을 대리하고 그리고 폭스바겐 불법 배기가스 불법 조작 사건이나 BMW 화재 사건을 대리했다는 거 모르셨습니까?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김앤장이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다면서 적극 반박했습니다. 초기에 미국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모 로펌에서 아마 도와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그 로펌은 정말 비난받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고위공직과 김앤장 등을 오고 간 이력을 지적하며 후배 공무원들에게 자신과 같은 길을 권할 수 있느냐는 질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그렇게 하시겠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후배들에게 권하시겠습니까? 입법부가 정한 규정 내에서 자기가 가진 거를 활용하겠다. 그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는 그건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의 과거 변론 이력을 소환하면서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사귀던 여성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모녀를 잔인하게 살인한 범인을 변호한 심신미약으로 변호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했습니다. 그때 그 대통령 후보 문제 삼았습니까? 한 후보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국민들한테 좀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겹치면서 한 후보의 국회 인준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반도체 특허 수익을 둘러싼 이해 충돌과 아빠 찬스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법과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기본적인 답변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질타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는
이종호 후보자가 2001년 원광대 재직 시절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개발한 벌크 핀팩 기술. 이 기술은 반도체 크기를 초소형으로 줄이면서도 성능을 유지하고 전력 효율을 개선해 삼성전자와 인텔 등이 채택한 업계 표준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특허 이익을 두고 국내 특허권을 가진 카이스트가 이 후보자로부터 해외 특허권을 양도받은 회사 KIP에 수백억 대의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이긴 KIP가 모회사인 카이스트보르게 약 300억 원의 수익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카이스트가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인 만큼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KIP의 특허권을 양도한 이 후보자와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IP가 승리를 해야 나한테 떨어지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50% 마이너스 알파다 그러면 카이스트가 승수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두 기관에서 어차피 어떤 저의 그 발명 지분대로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후보자도 아파 찬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7년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학회 참석을 위해 일본 출장을 가면서 아들과 아내를 동반했던 겁니다. 또 아내가 보유한 아파트 지분에 대해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증여액이 11억 우리 4천이잖아요. 그죠? 5억 4천 플러스 6억. 나중에 증여를 6억을 바로 했어요. 그 6억 증여는 왜 하셨습니까? 설계사분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대통령실에 과학기술 관련 수석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과의 소통 대책을 묻는 질의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종호 후보자가 특허권 관련 계약서나 해외 출장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5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한동안 전국을 삼켰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했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있었습니다. 신문도 평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세 가지 신문 제목들 준비해 봤는데요. 한국, 중앙, 경향신문 일면에 나온 제목입니다. 네. 먼저 가장 위에 있는 한국일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소완박에 쐐기를 박았다라고 제목을 썼고요. 네. 그 아래 중앙에 있는 중앙일보는 조금 더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까지 꼼수를 썼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 있는 경향신문은요. 이 협치에는 상처, 법치에는 과제를 남겼다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잡음과 갈등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네. 안건조정위에서의 꼼수 탈당 문제, 또 회기 쪼개기, 동물국회 같은 모습에 신문들 대체로 비판적인 논조였습니다. 예. 마지막 거부권을 쥐고 있는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시간을 옮기면서 법안을 공포했다는 점, 이 부분을 주목하는 신문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련된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제목이 무책임, 무능력, 무소신입니다. 국회에서 이 관련 법안 추진하는 과정에서를 좀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일보가 세 당을 모두 비판하는 기사인데 지금 제목 확대가 되고 있죠. 민주당은 무책임, 국민의힘은 무능력, 정의당은 무소신이라고 했고요. 예. 이런 3무가 합쳐져서 누더기법 합작이라면서 좀 강하게 비판하는 기사였습니다. 예. 먼저 민주당 내용을 보면요. 대선 패배 후에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서 정교하지 못하게 입법을 강행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예. 민주적인 대화를 진행하거나 토론을 진행하는 것 대신에 검찰을 악으로 규정하고 선악 구도로 입법을 강행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한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선악 구도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과오를 반복했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한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사흘 만에 파기하면서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명분을 제공했다라면서 비판을 했고요. 예. 정의당은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에는 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그 이후에 지지층의 비판이 나오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는 기권했다면서 소신이 없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앞으로 중수청 설립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갈등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청문회 소식이죠.
어제 청문회 소식 이걸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낭만 김인철, 버티는 정호영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청문회 일정이 본격 시작되기 전이었던 오전 9시 반에 김인철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그동안 풀브라이트 장학금과 관련한 특혜 의혹도 계속 불거졌고요. 네. 또 최근에는 부적절한 술집에서 제자 논문 심사를 했다는 의혹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잇따라 제기가 되니까 결국 후보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반면 청문회 전부터 오히려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의혹이 쏟아졌던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렸는데요. 역시나 거센 공방이 오갔지만 끝내는 파행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파행된 결정적 계기는 정 후보자의 아들의 2017년, 2018년 입학 서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똑같은 서류를 내고도 평가에서는 40점 정도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2017년에는 일반 전형이었고 2018년에는 특별 전형이었다. 상황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결국 청문회장을 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 후보자 계속해서 도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 신문에서는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될 때쯤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수 있는 기류가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감지된다 이런 내용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언론 검증을 받으면서도 그렇고 이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 검증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소식이네요. 한번 볼까요? 네, 역대 정부와 비교를 좀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논란이 이어지면서 인사 검증이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야당 쪽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인수위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나 조국 전 장관의 이른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수사했던 윤 당선인이 지명한 후보자들이 이 비슷한 이유로 논란이 되면서 이런 비판이 더 거세지는 건데요. 예. 윤 당선인의 검증팀은 검찰, 경찰, 국세청에서 인력을 파견받아서 기본적으로 꾸렸고 또 여기에다가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별도 검증팀도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잇따라 터지니까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은 일정들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이 검증팀이 중요한지 아니면 그 기준이 중요한지 그걸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선거 기사 다루면서 광역단체장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기초단체장은 사실 후보들 잘 알기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약으로 좀 이름을 알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보시면은 기사에 보면은 몇 가지 공약들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기사의 공약 보통은 저희가 이제 인물이나 당을 주목을 하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공약을 집중을 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보면요. 이성희 국민의힘 서울 강북구청장 후보는 24시간 강북 보건소 개방이라는 걸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예. 지금 코로나 이후까지도 건강의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보건소를 운영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거고요. 예. 허석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장 예비 후보는 순천시 전역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의 공약을 걸었는데 이게 수도권하고 좀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수도권은 와이파이가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통신비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역은 인프라가 부족해서 손해를 보는 실정이다라면서 시민들이 어디서나 모바일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건 것입니다. 예. 또 농촌마을 이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라고 한 박종희 무소속 전북 남원시장 예비 후보도 있었고요. 또 제주를 청정 섬으로 만들겠다면서 자전거 교통 정책을 내놓은 부순정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 후보의 공약도 소개가 돼 있었습니다. 예. 이런 공약들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은 따로 소개가 돼 있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인물이나 당이 아닌 공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예, 선거가 다가올수록 또 여야 공방이 거세질 테니까 공약 잘 챙기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금리 얘기네요. 또 안 좋은 소식이겠죠? 네, 물가, 금리 이런 얘기 지금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에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리고 네. 있습니다. 이제 회의를 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될 텐데 최근에 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인상은 어느 정도 확실해 보입니다. 심지어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이 유력하다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것은 지난 2000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2년 만에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주겠다는 건데 물가를 잡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이는 거고요. 또 심지어 오는 6월 FOMC에서는 이 빅스텝을 넘어선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포인트를 한 번에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이 자이언트 스텝이 발표가 되면 시장에는 꽤나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기준금리만 따지면 그동안 우리는 미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정책을 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정부 대응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로 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기사가 여러 곳에 나왔고요. 여기는 사실 이 제목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구 선수로 활동하기도 했던 안은주 씨가 어제 새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1년에 폐 질환으로 먼저 쓰러졌고요. 2번의 폐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목에 보면 아파라는 글씨가 눈에 띄는데요. 2019년 2번째 폐 이식 수술 후에 가족에게 남긴 손글씨라고 합니다. 이 안 씨가 세상을 떠나기 몇 시간 전에 국회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옥 씨와 애경의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최근 마련된 조정안을 거부한 두 기업인데요. 11년 만에 마련된 조정안으로 꼬임 매듭이 조금은 풀리나 이 관심이 모이기도 했는데 결국은 두 기업의 부정적인 태도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두 대표 구체적인 답은 피했습니다. 사람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이 피해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울 텐데요. 이마저도 셈을 따지는 모습에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옥 씨가 위치한 여의도 한 건물 앞에서는 안은주 씨를 추모하고 또 옥 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사실 뭐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야구장에 이제 많은 관객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것 같았는데 좀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에요. 맞습니다. 뭐 한국 프로야구 하면 정말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곤 하는데 이번에는 코치와 코치 간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의 한 술집에서 NC 다이노스 한규식 코치가 같은 팀의 용덕한 코치를 말다툼 끝에 폭행했는데요. 이게 시즌 중에 원정 경기길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것도 팬들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여기에 더해서 폭행 사건까지 터지니까 팬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NC는 작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또 술판을 벌인 선수 4명이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영향까지 더해져서 지금 현재 리그 꼴등 10위에 지금 처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중에 3명이 징계를 마치고 엔트리 등록을 앞두고 있는 날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사건들이 터지다 보니까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NC 구단은 바로 한규식 코치와 계약을 해지했고 퇴단 조치한다고 밝혔고요. 또 팬들에게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했음에도 이렇게 또다시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반복이 되니까 결국 야구계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NC가 이 NC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내일 어린이날입니다. 관련해서 이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주식을 처음 할 때 주린이, 그리고 골프에 처음 입문할 때 골린이,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린이 이런 표현들을 흔히 쓰곤 하는데요. 근데 이런 표현이 어린이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자제해달라는 권고고요. 어린이는 미숙하고 불완전하다는 인식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방송 등에서는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문체부와 방통위 등에 이런 의견을 전했다는 기사였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잼민이라는 표현도 최근에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는데 어린이를 얕잡아 부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인권단체 등은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다면서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어린이라는 말에 대해서 접근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면 이 어린이라는 말,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는 미숙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린아이의 높임말이라는 것을 알리자는
인식 개선 캠페인도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 끝에 실려 있었습니다. 여기 나온 표현들이 대부분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표현들인데 그렇습니다.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3일부터 4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회의에 들어간 가운데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결정할지 주목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우리 시각으로 5일 새벽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 인상과 보유자산 축소 규모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연준이 5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98.7%로 보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마크롱 대통령과 2시간 넘게 이어진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과 프랑스 엘리제궁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유럽연합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서방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해 잔혹한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기 위한 개헌에 강한 의욕을 드러냈습니다. 정치권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기를 강조하면서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일본 평화헌법. 시행 75주년을 맞아 그 가치를 되새기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사실상의 군대인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담겠다는 집권자민당의 개헌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自民党は憲法の平和原則と専守防衛の原則を投げ捨て戦争する国への道をひた走る 평화 헌법을 지키자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전후 일본 사회를 지탱해온 지금의 헌법은 큰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자민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헌 추진의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ウクライナのような事態に直面したときに国を守れるのでしょうか。私は今こそ国際社会の現実に目を見開き 정치권이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까지 안보 위기를 강조하면서 여론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한다는 여론은 지난해에 비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특히 개헌의 핵심인 자위대 명기도 찬성이 훨씬 많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중요 공약으로 앞세울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憲法改正についても今こそ成し遂げ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ために地域、そして地方において国民的な議論を盛り上げていくことが必要です。 자민당 등 개헌 추진 세력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지가 관건입니다. 이럴 경우 2년 뒤 개헌안을 발의하고 오는 2025년 국민투표에 붙일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새벽에 충남 내포 신도시에서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몰려다니며 난폭 운전을 벌였습니다. 검거된 피해자들은 모두 10대였는데 추적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떼고 운행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순찰차 블랙박스 화면에 도로를 장악한 오토바이들이 찍혔습니다. 몰려다니는 것도 모자라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위험한 고개 운전을 펼칩니다. 경찰차를 보고도 멈추기는커녕 비웃듯이 손을 흔들고 내거리 중앙에서 빙글빙글 돌며 다른 차량 운행을 방해했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충남 내포 신도시 일대에서 난폭 운전을 일삼은 오토바이 폭주족 모습입니다. 피의자 10명 가운데 4명을 붙잡았는데 모두 10대였습니다.
무리지어 굉음을 울리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수시간 동안 공동 위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멈추라고도 하고 추격하면은 이제 사이렌도 울리고 했으면 이제 서야 되는데 요 학생들이 저희를 이제 따돌리면서 계속 도주하고 막 이래서 추적하지 못하게 오토바이 번호판을 모두 떼고 운행해 자동차 관리법도 위반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심야 난폭 운전으로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나머지 폭주족 6명도 끝까지 추적해 모두 검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지난 1월 3명이 숨진 경기도 양주 삼표 채석장 붕괴 사고 현장 책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소장 A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과일 재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남 광양에서도 제철을 맞은 애플망고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바나나를 조기에 수확할 수 있는 농법도 개발하면서 아열대 작물 육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확 현장을 오선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른 주먹보다 큰 붉은 과일이 나무마다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잘 익은 과일을 골라 수확하는 농민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익으면 사과처럼 빨갛게 변하는 애플망고입니다. 애플망고는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 주로 제주에서 생산되지만 광양시가 10년 가까이 농가 육성에 나서면서 광양산 애플망고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겨우내 최저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유지하며 정성스럽게 키운 애플망고는 당도가 20브릭스에 육박합니다. 당도 하면은 1등이라고 해야 돼. 2등도 하기 싫어. 그 정도로 당도가 높고 소비자들이 한번 드시면은 1년을 기다려요. 3m 높이 나무에는 수확을 앞둔 바나나가 한가득 열렸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바나나는 유통기간이 긴 수입 바나나보다 과육이 단단하고 신선합니다. 특히 광양시 농업기술센터가 1년 정도 걸리는 바나나 수확 기간을 2-3개월 앞당기는 재배 기술을 개발하면서 홍수출하 예방도 가능해졌습니다. 바나나 육묘를 먼저 해서 4개월 정도 길러낸 다음에 이렇게 본포에 정식하기 때문에 바나나가 10개월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생산해서 농가 소득에도 한 20%에서 30%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에서 생산되는 아열대 과수는 애플망고뿐 아니라 레드향과 백향과 등 7가지. 초록빛 보약이라 불리는 매실 수확도 앞둔 전남 광양이 달콤한 과일 향기로 물들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선선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때이른 더위가 찾아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0.1도로 여전히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고 있지만 한낮에는 25도까지 올라서 예년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특히 강릉은 29도까지 오르는 등 동쪽 지역은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먼지 걱정 없이 맑은 하늘 느끼기 좋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산불 비상인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건조특보에 강풍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고온 건조한 강풍, 양간지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림 주변에서의 소각 행위나 산행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10.1도, 부산 12.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26도, 대구는 27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 중부와 호남 지역에 조금 비가 내릴 예정인데요. 비의 양이 적어서 대개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